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남자 넷의 방송인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안진걸 소장이 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게 되셨습니다. 네. 잘린 건 아니고요. 네. 맘 같으면 확 잘라버리고 싶지만 워낙 소중한 인력이라 자를 수는 없고 오늘 방송에서만 못 찾아뵙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종부세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결국 윤석열이 정책이라고 내는 게 종부세 폐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걸로 쇼당을 칠 것 같아요. 대장정은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하나은행도 진척이 없고, 곽상도도 진척이 없고, 질질 끌다가, 바람만 피우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 종부세는 저희들도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현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방송은 종부세 방송이라기보다는 가짜 뉴스 특집이라고 해야 될 그렇죠. 거죠, 거의. 근데 사실 뭐 가짜 뉴스 할 필요 없이 어차피 국민의 2%만 냅니다. 부담 금액의 99%는 법인하고 다주택자만 냅니다. 여러분들 부담하는 건 물론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 진짜 미량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형평에 또는 공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진짜 강조해주면 이게 시비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문제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짓거리들이 눈물겹습니다. 하나하나씩 오늘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좀 파보기로 할 건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네. 20대가 종부세 2억 원 나왔다. 네. 나 너무 부럽다, 이 20대. 네. 네. 이게 내 진짜 형으로 모시고 싶다. 이게 종부세 관련 그 나쁜 뉴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쁜 뉴스 중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 마지막 버튼을 누른 최고의 나쁜 뉴스예요. 일단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타이타닉 아세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제가 사진 가져온 거 있거든요. 자, 그 타이타닉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잖아요. 옛날 사람. 언제적 영화? 근데 저 이거 다시 보기 했어요. 이거 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얼어 죽잖아요. 저렇게. 네. 자, 이거 문제예요. 이 잭이거든요. 이름이 그 디카프리오가 분한 역할의 주인공 이름이. 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얼어 죽는데. 나 이제 저 영화를 보면서 네. 여자 참 이기적이다. 한 5분씩 교대만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뻔히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얼어 죽을 때까지 냅두는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는 무서운 존재야. 맞아요. 저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회를 열었어요. 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저 제일 위에 있는 게 문짝이에요. 여자가 저 문짝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네. 저렇게 나머지를 저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다. 너무 간단하다. 야, 저기 오른쪽 두 번째 자세는 너무 바람직한데? 체온 유지도 되겠죠. 저거면은 진짜. 좀 뭔가 플러그를 꽂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성인 방송이네.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아니 잠깐 생각해 보면은 방법이 다 있는 건데 없는 것처럼 끝냈단 말이에요. 저 영화가.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여줄게요. 그 문제의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 점점점. 제가 2% 부자인가요? 한 YTN 뉴스예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내 자식이 2억 원 저 집을 줬는데 아빠 2억 원 종부세 나왔다. 이 집 안 받을래. 그럼 이 새끼 효심 깊구나. 그러고 그냥 도로 받아버릴 것 같거든. 이게 내용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20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세대 주택을 20채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20채를? 네. 그러니까 제목에는 안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일단 제목으로 한번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이에요. 장모 씨거든요. 서울 장이동에 살고 있어요. 이게 실존 인물일까요? 확실하게?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실제 그 출연을 합니다. 저기에. 네. 서울 장이동에 사는 20대 장모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장 이 2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한 것도 없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제 문제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주택
20채를 상속받은 28살 장모 씨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한 채 팔아갖고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한 채만 팔면 되잖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거 짝짝 넘어갔어야 됐는데 오늘 보면 좀 안 맞네요. 이거 있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한 5채 처분하는 겁니다. 하나 더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심화 문제. 이 20살 청년이 종부세 2억 원도 내고 BMW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조금 더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쨌든 YTN 보도가 최악인 이유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팔면 되잖아. 이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방어 논리를 심어놨을 거잖아요. 기자가요. 근데 그게 너무 엉성해요. 안에. 그러니까 집이 20채인데 20채에 2억 원이 나왔다는 건 저거 아무리 못 쳐도 10억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0억이 넘은 거니까. 그러면 저 중에 한 대만 팔아도 10억이야. 그럼 10억 팔고 종부세를 내도 8억과 이 19채가 남아. 이런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2억 원을 세금을 떠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텍스트는 짧은데 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 봤는데 그렇지.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 네네. 근데 저게 장치를 어떻게 걸었냐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왜 팔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지난 2월에 사망을 하셨대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래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였대요.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채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라고 지금 방점을 찍어야 돼요. 임대사업자 부분에. 네. 이게 등록 임대사업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매냐 정식이냐. 그렇죠. 네. 일단 그 부분이 없는 거네요. 네,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주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야매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그렇죠. 임대 법인 등록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채가 있어도 빵채, 100채가 있어도 빵채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20채나 사서 모을 사람이었었다면 당연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였던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게 저 20채가 갭투자로 샀다는데 저게 전부 대출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대출 이자로 경비 까서 이게 또 날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경비 보전을 해갖고 20채를 통으로 준 거야 아들한테. 200억 자산 가치를 그대로 물려준 거야. 그 분석까지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면은요, 그 지위가 그대로 승계돼야 돼요. 근데 합산 배제에 의해서 그럼 종부세가 이 친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종부세가 나왔어요. 실제로 고지서를 촬영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가능성을 놓고 왔더니 논리가 갑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야매로 20채를 모은 거네. 그렇죠.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거나 두 번째는 이 20대가 상속을 받으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거부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 이상 20채에 대한 종부세를 계속 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승계를 거부했을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택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임대차 그 받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걸 팔아서 목돈으로 팔아가지고 네. 몰디브에 그냥 그 한 잔 먹으러 갈라 그랬던 거야 얘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뭐 8년이나 1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 세입자들한테 내놓는데 그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그렇죠. 자체에 규정이 없어지니까 네. 그냥 팔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승계받을 수 있는데 그때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저는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팔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조언을 받았겠죠.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로또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자식 입장에서는 자, 부모님이 성실하게 임대 사업자를 승계받았으면 매달 나오는 임대 비용하고 세금을 정리하면서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새끼가 이분이 고의로 네. 나 이거 푼돈 갖고 이 임대업 안 하고 나 이거 싹 정리해 갖고 그 생각한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를 갈 거야 라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를 해지를 해버리는 순간 자 여기에 대한 소유 지분에 관련한 종부세가 2억 원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을 했는데 그 세팅을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그렇게 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팔지 못했다는 이유가 말도 안 돼요. 기사에 나오는데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려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야 10억짜리 한 7억에만 내놨어 봐봐. 그렇죠. 이미 내놓자마자 부동산 업자가 샀어 그거. 근데 나쁜 의도가 익히는 게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아버지가 갭 투자로 20채를 샀잖아요. 그럼 그대로 갭 투자들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푼도 손해보긴 싫었던 거야. 금매로 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네.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빨리 팔아버릴 생각이 없어요. 아니면 세입자한테 제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요. 세금 내야 되는데 전세에서 한 2, 3억만 더 내시고 이 집 갖고 가실래요? 하면 20채 중에 한 채는 벌써 임자 나왔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아니 20채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도 안 팔렸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렇게 거예요, 안 이게? 팔리는 게 당신 욕심 때문이 아니고 전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유추 가능한 거는 이 친구 개인은 아니고 아마 어른들이 있었겠죠. 아버지 상속하고 나서 전략을 짰는데 전략을 실패한 거예요. 전략 실패로 고지서를 받게 된 사례다. 근데 이거를 20대라서 무슨 20대가 2억 원을 낸다. 근데 20대라서 2억 원을 내는 게 아니고 20채를 갖고 있으니까 2억 원을 낸 건데 야만이 이상한 이 기자 20채가 형성되는 동안에 아들이 뭘 했겠어요? 20대면? 부자 아버지 밑에서 좋은 차 타면서 호의호식 누렸겠지. 근데 아버지가 가업으로 해오시던 이 사업을 얘는 한 방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 이거 처분할래! 라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생긴 거. 이게 정부 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2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분 종부세죠.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거든요. 네. 근데 2억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거는 어림짐 잡아서 1200억짜리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120억짜리네요. 120억짜리. 1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호당 5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0억은 제가 좀 시가로 부른 거고 맞습니다. 공시지가 계산으로도 12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었고 첫 종부세로 아버지도 안 내보신 첫 종부세로 2억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아들이 2억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기사를 쓴 거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심하게 빨아줬군요. 이거를 접한 모든 청년들이 다 뿔이 났습니다 지금. 진짜 나 같아도 이거는 아무튼 장이동 계시다고 하니까 네, 형님 먼저 연락 한번 주세요. 네, 20대라도 집이 20채면 형님이지. 네, 형님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거 순리대로 잘 정리할 수 있게끔. 근데 전문가 많거든요. 네,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잘 정리될 수 있게 한번 돕겠습니다, 형님. 금방 팔아드릴 수 장이동에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팔아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문화일보에 부모님 집 떠안아서 2주택 보유세로 1억 1천만 원 나왔다. 요 기사도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가 뭐 굉장히 많이 그 인구의 회자가 된 기사인데요. 좀만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저기서 지금 서쪽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꿨네요. 네, 바꿨어요. 강남구 반포자유라고 써놨더니 야 기사를 수정했다고 좀 알려줘 이 사기꾼들아. 이게 지금 서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서초 30평대 반포자인데 본래는 강남구였어요. 애초에 기사 처음 나왔을 때 강남구여서. 그러니까 나 이 최직사 정목 씨가 실존 인물인지 나 궁금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포자유가 이제 굉장히
서초구에서 랜드마크 아파트고 유명한 아파트인데 강남구라고 나와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썼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사실 이게 그 2006년도에 분양할 때 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갭 투자로 물건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그 초기에 얘네들이 분양 원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물건을 팔아놓고 회사 보유 지분을 빼놨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시세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갖고 입주자들도 안 들어오고 해약 사태가 막 일어나던데 지금이야 되니까 이 난리지. 그 당시만 해도 50채 기준으로 사면 그 당시 분양가의 5분의 1로 준다고 한꺼번에 인수하는 데고 저한테까지 딜이 들어왔었던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뭐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경쟁률이었고 입주할 때는 회사 보유 분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나 그걸 왜 알고 있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어찌됐거나 새 거예요. 네. 얼마 안 된 거야. 그 지금은 뭐 정말 뭐 너무 비싼 아파트가 됐죠. 근데 이제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이제 기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분은 지금 전용 8사죠. 그러니까 32평입니다. 네. 여기에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반포자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 거처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럼 합쳐서 30억이에요? 30억은 아니죠. 한 채가 35억 정도 하니까 지금 70억짜리야? 지금 시세를 보면은 지금 84 A 타입이 34억 그리고 이제 그 60 어머니 거처를 마련해 드렸다는 그게 이제 27억 합쳐서 이제 아니 60억. 도대체 무슨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이 네, 시세가 35억, 65억입니다. 27억 합쳐서 65억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주택을 월급 받아서 부모님한테 마련해 줄 수가 있죠? 60억짜리거든요. 근데 60억을 이게 지금 반포자이 그 개요예요. 개요인데 이제 굉장히 큰 단지죠. 3천 세대가 넘으니까 엄청 큰 단지고요. 근데 이 단지고 근데 이게 지금 두 채를 합치면 실거래가가 6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런 사람들 이제 종부세가 이번에 한 8천만 원 나왔다고 그런 굉장히 근심해주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분이 보면 재건축 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포 아파트 때 진짜 네. 거기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형태로 굉장히 오래 있다가 터미널 내가 이거 왜 알고 있지? 터미널이 팔리면서 터미널 금호에서 팔리면서 지금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나 이쪽으로 법인이 넘어오면서 갑자기 결정이 나요. 이게 원래 터미널이 이 가난한 금호에 있을 때는 이 재건축이 안 나다가 부자한테 이게 넘어가고 나니까 바로 신세계로 넘어가니까 그 앞에서 이게 확 생겼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 그때 딱지를 비롯해갖고 이게 엄청 프리미엄에 붙으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24평을 했는데 24평을 그대로 받잖아요. 거의 10억에서 16억을 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대1 환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큰 평수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20억 정도를 자기 아파트 주고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이 이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 반포 아파트 주공 살고 있는데 그거 이사하면서 20억 주고 새로 들어가서 20억을 돈으로 낼 수 있다? 그것도 엄마 것까지 두 채를 낼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월급이 어디서 마약을 팔아도 그만큼 월급을 안 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이제 잘 산 거 아닙니까? 잘 살았는데 32평짜리 아파트에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6년 전에 2015년이거든요. 6년 전이면 그때 어머니 거처를 같은 단지 안에 또 마련해 드려요. 그러니까 25평짜리를.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2015년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서울 아파트의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게 2014년 가을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문 프로의 정말 냄새가 훨씬 나는 거예요. 오를 거를 예측을 하고 예, 시장 상황을 엄마 감지하고 명의로 하나 또 만든 거 추가 매입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본다는 의심이 거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완전히 성공한 게 불효 되면서 막심한 놈 아니에요? 한 단지에 사면서 아니, 그리고- 어머니를 30평도 최소한 방이 4개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방 몇 개짜리에다가 도대체 나 이러다 정 씨한테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거 아니까 네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유추된다 이거죠. 저거는 우리가. 지금 아마 2015년에 하셨으면 이상 최소 더블 이상 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런데 이제 밝은 분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갖고 있는 지금 두 개 합치면 60억이 넘는데 자산이 사실 상상을 못하는 자산 규모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종부세가 이제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한 1억 내는 거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렇게 근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안 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세금이 없던 데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종부세는 이 사람은 항상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3,600만 원 내던 사람이 어머니 것까지 안 얻어버리는 바람에 8천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렇죠. 5천만 원 더 오른 거야. 물론 월급쟁이가 5천만 원 세금 더 낸다 그러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나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지금 맞는 사람들은 아마 버티는 걸 거예요. 정권 바뀌면은 이거 분명 바뀔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두 번 내보자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걸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이 기사 안에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세금을 이만큼 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보유 부동산이 면세 혜택을 받을 때 16억을 훨씬 초과해갖고 65억의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를 했고 원래 한 5, 6천 내다가 어머니 것까지 안 왔으니까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서 안 받던 거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안은 거잖아요. 사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맞아요. 원래 지가 5천만 원 내다가 어머니가 24평 얻어갖고 3천만 원 더 낸 건데 그게 무슨 엄청난 폭탄 떨어진 것처럼 이 기사를 치냐는 말이죠. 네. 자, 이 양아치 기사가 저희는 이제 이게 그 사실관계 얘기를 하면서 네. 도대체 강남구하고 서초구도 구분 못하는 시끼가 쓴 기사를 믿어도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저기 또 보니까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저 기사가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기가 보면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 최초 기사에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거는 2008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받는 얘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사실은 이제 기자라고 한다면 기자의 직업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어떤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하나도 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소설을 쓴 거네요. 20년 된 낡은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맞습니다. 싶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2008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에요. 와. 그리고 반포자이 같으면 한때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참 이 중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왜요? 아니 그 반포자이 XI 쓰잖아요. 중국에서 XI 써갖고 상품 만들어서 아파트 지으면 모가지 댕강 날라가요. 무슨 뜻이 있나요? 시진핑이잖아. 하나는 시진핑 아파트인 거야.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XI를 저렇게 함부로 쓴단 말이야? 중국에 가면 큰일 날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온 중국 분들은 딱히 그 욕심을 내지 않나요? 저걸 보면서 우리 시주석 이름을 이렇게 쓰다니 한국은 참 자유로운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건 뭡니까?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저의 분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일단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KBS 설문조사 결과 제가 그래프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국토보유세랑 지금 어떻게 붙었냐면요. 부동산 보유세 전국이 국토보유세랑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이렇게 양쪽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근데 이 기사가 나올 만큼 국토부나 어디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거나 또는 무슨 뭐 정책적으로 공약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뭐 확실히 이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붙은 게 아니고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다뤘었는데 그 윤 후보가 그러니까 상대방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종부세 폭탄 맞는 일 없게 해드리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순간부터 그게 윤 후보의 공약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공약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대표 공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결국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윤석열은 생각도 안 했는데 언론이 지금 이걸 부추겨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신설이니까 아직 안 돼 있는 국토보유세가 신설. 국토보유세가 신설이니까 그걸 포함해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관련한 세제 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네, 지금 크게 사실 떴어요. 따지고 보면 성렬이 내다바이 당한 거네요 지금. 내다바이가 뭔가요? 전문 용어로 소매치기죠. 네.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공약을 돼버렸어요. 공약을 한 것처럼 돼버린 거고 지금 떠밀려서 어떻게든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댕기는 꼴을 만든 거네.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실 보유세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제 그 양반은 모를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브레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아는 분인데 워낙 오랫동안 실명 까요. 괜찮아. 어차피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는 못 보게 될 뿐이니까. 아마도 서강대학교 김경환 선생이 지금 부동산 총괄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책 있죠, 원론책 그거 이제 번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 생각을 그냥 받아서 그분 종부세 한 것 같고요. 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윤석열이야 내던 세금이니까 안 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내지도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냥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군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반감이 심하셨어요. 그 사조가 그렇군요. 그냥 본인의 그분의 사조. 그런 신념이죠. 거. 신념. 네, 신념이죠. 그 신념이 지금 윤석열 통해서 이제 투영이 되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자, 문제는 윤석열의 머릿속에도, 이분의 머릿속에도 지금 있는 이 기사만큼 네.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언론이 지금 대결 구도를 다 만들었어요 이미. 국토보유세 그리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게 놀라운 거야. 싱크탱크 노릇하고,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세 활동에 대한 공약을 언론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프레임 자체를 언론사가 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 세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 대결이 붙으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설문조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어저께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엔 전제가 있었죠. 사전 작업. 국토보유세는 기존에 있는 세금 플러스 알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프레임이죠. 정확히 이제 증세한다라고 하는 네. 증세 프레임으로 건 거죠. 그러니까 신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장을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되는 대로 다시 확인할 건데 어쨌든 결과는 공감한다가 32.4% 그리고 신설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60.2%. 겁나 많이 반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공감한다의 거의 2배인 거예요. 그럼 이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또 가져올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설문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게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보다 아니 나 지금보다 유지하든지 아니면 높여야 된다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없던 분위기인 거죠. 네. 근데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로지 증세다. 재산세 맞습니다. 다 내고 국토보유세 더 내야 된다. 네. 라는 프레임으로 가니까 참 세금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경기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은 싫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든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우연히 그 연합뉴스 TV 스페셜이라고 하는 좀 긴 거 있어요. 뭐 시사기획 창 이런 것처럼 하는 좀 시사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하는데 저 보고 경악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난 일요일에 방송했던 건데요. 지금 나오네요. 지금 마주원 후보와 놓고 바로 연결이 되는 프레임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카피를 너무 뻔뻔하게
사기를 친 거 아니야?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한 거죠. 일단 재산세, 종부세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거짓말인데다가 네.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거 따옴표까지 넣어가면서 강조를 해주고 네. 그리고 바로 화면을 넘겨가지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 완화하겠대. 아니 종부세 전면 검토가 어떻게 집값 안정이랑 연결이 돼요? 아니, 논리적으로? 집값에 대한 세금을 안 받는데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또 만들어냈네요. 투기가 더 당연히 기승을 부리겠죠. 아니 저 같아도 집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정말 저거는 기자가 저거는 사실 저걸 모르고 했다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네. 악의적으로 했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자 타이틀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재산세에다가 종부세에다가 국토보유세를 또 더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쉽게 말하자면 보유세가 삼중 보유세가 3천으로 깔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거는 정말 저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아, 이게 그리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영상이 아니고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서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명은 저렇게 그냥 찔끔하고 넘어가는데요. 저 뒤에 대해서는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길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공약인 것처럼 설명하지 마. 성렬이 그거 몰라. 나중에 외우지도 못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성렬이가 뭐라 그럴 거야? 아,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송 작가님 말씀이 맞는 게 이 뒤에 설명을 하는데 정말 자가 발전이 재밌는 게요. 이미 공약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안으로 넣는 게 이미 공약처럼 다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성렬이는 바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2조 5천억 가진 조선일보 마음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가지고서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카드뉴스 시스템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세 관련해가지고서 최소한의 핵심 사실관계는 좀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급격하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빨리 하세요. 말로만 한다고. 아, 이제 굴러갑니다. 일주일 동안 베타 버전만 계속 만들어내고. 아, 이게 디자인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느낌 잡는 게. 네. 그래놓고 개판으로 디자인 나오면 바로 엎어버리더라고요. 디자이너님 보고 계십니까? 네.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또 있었을까요? 다음은 정말 감사하게 민원연에서 저희가 오늘 가짜뉴스, 나쁜 뉴스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연에서 이걸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민원연의 이런 활동이 좀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저희 같은 이 불초한 11만짜리 유튜버들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안 나서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또 이 뉴스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뉴스들을 정리해 줬습니까?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안녕.
그 전에 이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토보유세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없는 비어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서요. 제가 핵심 포인트 한 서너 가지만 정리해보세요. 네, 이 기사를 정리하기 전에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유세를 왜 올려야 되고 자.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토보유세 관련한 핵심 포인트. 네, 오늘 독주를 하고 계신 구본기 소장의 설명으로 한번 자 짧고 간단하게. 국토보유세는 일단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3중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배당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국토보유세의 핵심은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만 과세하는 거죠. 토지에만 과세하는 거고, 그 상환을 통해서 그동안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간접세 형태로 지방세로 지원되는 거를 과감히 바꿔서 여러분들 통장에 직접 꽂아드리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1차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받으시는 거는. 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그 살을 좀 붙이자면 이게 그동안 예상되는 재원이 사실은 10조 원이 안 되는 수준의 미미한 금액이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장동이 끼어들면서 민간 개발에 대한 수익 환수가 이 안으로 다시 합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세목이 2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50만 원 가까운 돈을 말하자면 이 토지 보유세를 통해 가지고 국민 개인이 1인당 하나도 빼지 않고 5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오기 전에 마지막에 급격하게 오늘 드린 거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들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제 주변에 또 있어서 놀라서 세금과 부동산 해서 땡땡 세금으로 집값 잡는 방법 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같이 갖고 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찾아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알죠.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은 없죠.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높다라는 것은 낮은 것의 어떤 대상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고 낮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대상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땅값이 비싸다는 거는 여러분이 좋은 동네 사시는 거야. 강남에 있으니까 비싼 거고 내가 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뭐 지역에 있어서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균적인 땅값이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권은 돼야지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높은 땅값과 낮은 땅값을 스스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내 땅이 시세들보다 비싼 거지 싼 거지 어떻게 맞습니다. 알아?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좋은 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게라는 것은 보유세가 기준인 거예요. 보유세에 비해서 낮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유세는 높게라는 것은 거래세에 비해서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당 몇 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래하는 데 들어갈 막 양도, 양수, 이와 관련되는 세금보다는 계속 이거 안 팔고 보듬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는 세금이 높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재기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부담스럽게 그래서 보유세를 높여야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래세는 왜 낮춰야 돼요?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쉽게 돼야 되니까 무주택자들에게 고루 공급돼야 되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개념인데요. 이게 마치 페트병이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를 제가 강의에서 많이 하는 건데 보유세는요. 이 페트병을 이렇게 위에서 몸통을 누르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래세는요. 이 페트를 막고 있는 이 마개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아닙니다. 거래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양도세가 아무리 높아도 꽉 잠겨 있어도 보유세가 그것보다 더 높으면은요 주택은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논리를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요.
이게 두 개가 상대적 개념이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명제인데 보수 언론들은요 거래세를 낮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도세 낮춰라고 보유세 얘기는 빼놓고 얘기를 해요. 요거 참 절묘하네. 네.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을 높이게 되면 자동으로 양도에 대한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이거를 활발하게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거래상에 들어가는 또는 거래하고 상관없는 세금들인 보유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아무리 양도세가 높아도 보유세 압력이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으면은 안에 있는 이불, 그러니까 주택은 터져 나와요, 바깥에. 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공급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개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주택들을 소유하고 소유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끊임없이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거고 그 땅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들인 건데 왜 부자의 돈을 더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세제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딱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여기서 이제 선전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말을 해.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페트병 예를 들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언론 논조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누가 언론으로 지금 이와 같은 세제의 개혁을 공격하고 맞습니다. 방해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젊은 세대들은 언론 논조라는 개념을 몰라요. 네, 놀랍게도. 언론은 무조건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네, 언론이 말하면 다 정의인 걸로? 그러니까 값에 가치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종이신문 세대는 우리 선배분들 세대는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명확하게 그 틀 내에서 구분이 됐잖아요. 종이신문 내에서. 근데 요즘 세대들은 포털에서 조각조각 난 기사들을 만나기 때문에 바이라인 따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가 어떤 투의 기사를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보유세의 압력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은 집값 하락을 바라는 쪽이겠죠. 그럼 그건 진보적 언론이 많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경향신문 사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번에 최근에 바꿔서 갖고 온 건데 경향신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설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네. 이건 언론사의 그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종부세 세금 폭탄론은 허구다 라고 하면서 종부세를 보호하려 하고 경향신문은 그럼 반면에 이해관계가 반대로 되는 집값 잡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곳은 보수경제신문들이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사설을 하나 또 보여줘요. 같은 시기에 나온 것. 그거는 매일경제신문이에요.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은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프레임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언론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민원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민원연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민원연이 이런 식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를 한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 7개 중에 매일경제신문이 2건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이 2건, 조선일보가 2건, 동아일보가 1건이에요. 이런 조중동과 그 밑에 있는 쓰레기 그 부동산 신문들이 경제 전문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언론 조작의 첨단에 선두에 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게 이 가족이 해체된다? 가족 파괴론도 동원을 하는데 첫 번째로 꼽은 게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작년 110만 원에서 올 1억 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이라는 기사예요.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원성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그중에서 서울 아파트 2채를 보유한 30대 중년 남성 사례가 등장해요.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중년인데 아파트 2채를 보유했군요. 네, 맞습니다. 장하다. 이 부분이 이제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 밑으로만 출생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부인 명의로 안 해주려고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양아치인데? 근데 웃긴 게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인별과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랑 자기가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갖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게 합쳐지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기 싫어서 혼인신고도 못 하고 있다. 태어난 아기는 여성한테 지금 밑에 넣어놨다라고 한 건데 제가 이걸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본래 애초에 종부세가 참여정부 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참여정부 때 들어온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아주 위대한 업적이고 유산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종부세는 설계를 할 때요 세대별 합산이었어요. 지금 저 인별 합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각자 명의로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가구에 두 채가 된 예, 거니까. 세대를 합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그게 세대별 합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8년에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별로 인별로 나눠지게 된 거고. 돌아버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세부담이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세대별 합산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공동 명의도 아니고 네. 각자가 부부가 각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불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사는 오히려 결혼을 하기도 전인데 네. 이미 30대가 서로 자기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 만난 거야. 네. 근데 세금을 내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애도 사생활을 만들고 있다. 바보 라는 같은 짓이- 주장인데 바보 같은 결혼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가 안 해주는 건 너한테 마음이 없거나 그 세금이 네가 부담하는 세금이 여자 쪽보다 많기 때문인 거지. 그런 시뻘건 거짓말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그러면 이 새끼 양아친 거예요. 세대별 합산이 아니란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혼인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가짜 뉴스인 예. 거죠. 이거는. 아씨 30대 중반에 또 아파트를 한 채 가진 부인을 만나갖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애까지 낳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정말 빨리 맺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네. 자, 실제 사례에 해당자 연락 주시면 제가 화환이라도 결혼식에 꼭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세요. 괜찮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게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한국경제죠. 지난 4월에 한국경제가 비슷한 기사를 냈다가 한바탕 소동이 났었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경제가 한 실수를 매일경제가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지금 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인별합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유로 보존하고 있는 거를 나눠서 하면 이혼을 하든 결혼하든 똑같은 건데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부인을 속이는 거지. 종부세가 지금 7천이 나왔는데 너랑 나랑 이혼하면 500으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6,500 줄여서 너 6천 줄 테니까. 모르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6천 줄 테니까 일단 도장에 서류만 찍어.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저거는 기자 자격이 없고요. 기자를 맞아요.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저런 걸 모른다면.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매일경제 한번 소개했고 이제 한국경제 소개해드리는데요. 한국경제도 가족 파괴론이에요. 이것도 가족 파괴론. 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민들의 가정을 지켜줬다고 이렇게 가족 파괴를 들고 나오지? 이거는 아예 그 대문짝만하게 지면에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7천만 원 종부세. 갈라서면 5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죄송합니다. 6,500이 날라간다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이걸 위해서 이혼을 하라라고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기사 나가갖고 부인한테 써먹어갖고 도장 받을 놈들 한 놈들이 야 신문에 나오잖아 신문. 내가 6,500 아껴갖고 6,000 너 준다니까 나 500만 있어.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종부 때 쌤에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아까는 사례가 살짝 다른 게 아까는 한 채씩 갖고 있었잖아요. 남성 하나, 여성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인별거세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부부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나왔대요. 그럼 유추해 보자면 이렇게 나온 거는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곳에 공동 명의로 50대 50씩 한 채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씩 계산이 된 건데 이걸 뭘 이혼을 해요? 그냥 한 채씩 나눠 가지면 돼요. 여러분 한 채 갖고 있는 거 이혼한다고 종부세 안 떨어지고요. 자, 두 채를 부부가 다 공동 명의로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나누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그렇죠. 맞아요. 네. 이곳은 부부 둘이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각자 나눠 가지게 되면 줄겠죠. 그건 그러니까- 맞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리고 민원연이 위트를 좀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한 채씩 보유한다면 공동 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혼하지 않고 각각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네. 공제가 6억이거든요. 음. 기본 공제가. 근데 이제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지금 1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냥 공동 명의 하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혼하지 않고요. 아니 뭐 네. 굳이 이혼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각자가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그래도 그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게 남편 새끼들이 사기치는 거야. 뭐 이거 나누게 되면 세금 둘이 내는 게 합쳐 갖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아. 공동 명의로 있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갈라설 때가 오면 아까 얘기한 스킬로 사랑하지만 종부세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라고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가정에 중요해요. 조선일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네. 조선일보. 해야 됩니다. 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네. 자. 조선일보 비판 없이 종부세 정가론 앞장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낸 기사예요. 네, 톱으로. 세입자의 보유세 떠넘기기 이미 시작됐다. 이게 제목이에요. 결국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다 밑에 있는 세내는 사람들이 내게끔 된다라고 사실은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종부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사용된 프레임이죠. 전가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너희들이 땅보다 집부자를 타겟으로 해서 세금 폭탄을 투하해봐야 결국에 그 유탄은 이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서민들이 와장창 맞는다. 근데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 개념적으로. 자, 종부세가 20만 원 정도 나오려도 16억짜리 아파트예요. 전세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 못해도 10억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럼 나도 10억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10억이면 지방에 가서 대출 좀 많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규모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만 그게 귀찮아서 전세 사는 거거든. 근데 종부세가 2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해 직접은 못하니까 전세 살고 있는 놈한테 갑자기 전세를 10억에서 10억 20만 원으로 올립시다 못하니까 나 종부세 20만 원 내야 되는데 10억에서 11억으로 올립시다 라고 말할 때 내 올려드리게 미쳤어? 20만 원 더 냈는데 1억을 더 올렸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산다고?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20만 원이 종부세 나온 거를 당신이 물어줘야지 내가 이거 다음 연장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20만 원을 더 받자고 그 찌질한 짓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비중이 그만큼 낮아요 실제적으로. 네, 낮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마침 저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대인 공급자죠. 공급자가 이건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라고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 오르면 올릴 만큼 다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임대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종부세 나오기 전에 막 전월세 올리면 되잖아요. 왜 안 못 올립니까? 올려요. 왜 안 올립니까? 이게 종부세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돈 더 주세요. 아니면 나가요. 그럼 네 고맙습니다. 빨리 제 돈 빼주세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저 지금 이렇게 전세 맞습니다. 주고 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더 올려주시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대로 더 올려드리질 못할 것 같으니까 제 집 빼주십시오
라고 나오면 나왔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20만 원이 더 나왔으니 제가 알아서 매달 20만 원씩 200만 원씩 더 이럴 임대인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집값 하향세 타고 있거든. 지금 송 작가님이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임차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임차인들 너무 시장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세금이 계속 올라가네? 그럼 금리도 올라가네? 그럼 시장 조정받을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를 올리겠다?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사람만 내놓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요, 대한민국의 물론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약간 지역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 안에서 지금 주택 수요자보다 공급자 숫자가 이미 한참을 넘어졌어요. 누군가가 다주택자를 쥐고 앉은 상태에서 공시를 놀리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내가 쥐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보유세 증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안에 있는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가격은 하향 편준화로 온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론이 지금 증명되기 시작하는 타임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실은 종부세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금인지가 이제 사실 입증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종부세 관련된 가짜 뉴스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제목에만 안 낚이고 이렇게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변명들과 이기주의가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의 기준이라는 거, 세액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게 양도세와 거래세의 기준 안에서 양도세를 올리자는 얘기인데, 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인데, 양도세는 이제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건데, 이 양도가 잘 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보유세를 내려줘야 이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래 2%밖에 안 내고 99%는 다주택자들만 낸다라는 첫 번째 논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그 다음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계속해서 올려줘야만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활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세가 올랐을 때 고통받는 사람, 아까 얘기한 2%의 이 나라에 진짜 어찌됐거나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들, 다주택자들, 불로소득을 쓸어 모으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라는 거지. 왜 98%의 국민이 2%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가 논지가 된다 그러면 종부세 논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잡한 얘기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까지 모셔서 윤석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집안만의 희한한 부동산 관련된 세제들과 법령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